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북한의 오물투척, 오물풍선 투척에 대해서 정부 9.11 군사합의 파기 또 강력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설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은 이에 반해서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것이 더 합당한 방법이고 더 안보에 유리한 방안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긴 한데 22대 국회 초입부터 여야 정면 충돌,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7일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되는데 협상 시한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쟁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또 지금 전현직 영부인 관련한 법안 공세도 만만치 않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어제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맞불 작전으로 공수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또 김정숙 특검법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법안들인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김건희 특검법부터 설명드리면 정식 명칭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권인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서의 특혜 등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7가지 의혹에다가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또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해서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검법에 포함됐습니다. 자, 100명의 수사 인력 투입. 자,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여기까지가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입니다. 자, 김정숙 특검법. 여당이 발의했는데 어떤 법안입니까? 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인데요. 네. 정식 명칭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안격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김정숙 특검법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자, 이 특검법의 구체적 취지는 뭐예요? 네,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대통령 재임 중에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내자
이게 특검법 도입의 이유라고 합니다. 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향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말 방문은 단독 외교가 아닌 셀프 초청이고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 배임 의혹, 옥갑 특수활동비 관봉권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용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청와대 행정관으로 부정 채용 의혹,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거래 의혹 등 5가지 의혹을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당초보다 15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회정을 단 전용기를 띄워서 기내식 비용으로만 수천만 원을 탕진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YHD님 동경에서 매일 아침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딕선 좋고 보조개 본 조성훈 기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도 주셨고요. 배동원님도 오셨고요. 진자연님, 조성훈 기자님 나오셨네요. 또 박성진님, 또 파란색으로님 댓글들 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자, 특검법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 이거 특검법 발의 전부터 택도 없다 발의하면 야당들과 같이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정치권 반응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는 입장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김정숙 특검법은 최상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 김정숙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건 100% 정쟁용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여당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의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6,200여만 원의 기내식비를 쓴 것을 직접한 것을 두고 욕도 아까운 저질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네. 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 기내식 비용 회계 처리를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알겠나 당시 실무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같은 날 또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김정숙 특검법 발의를 정쟁용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에 특검을 정쟁화시킨 첫 주체가 야권 아니냐면서 본인들이 먼저 꺼내놓고 염치가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김 수석 대변인은 또 3긴 특검 얘기를 꺼낸 다음에 최근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졌다며 처음에는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건만 기소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카드 유용과 공무비서들을 사적으로 활용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부분들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기내식 비용, 윤석열 대통령 부부 기내식 비용도 같이 공개하면 그게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비교해보자 일견 타당해 보이는데 다른 목소리는 또 없습니까? 네, 이준석 개혁신당 네. 의원은 생쇼라고 생쇼라고요? 네, 실란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주장하려면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근데 여당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거는 여당이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걸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 이 멍청한 거라. 꼭 이렇게 직격했는데요. 네. 이 의원은 이후 다시 자신의 SNS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아니면 기업 회장들과 부담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해 조사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한 거지만 네. 현직 대통령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술자리 비용부터 먼저 좀 바로 잡고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하고 바로 잡으라. 이 말 같은데 같은 당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숙 특검법 악수다라고 또 얘기를 했네요. 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어제 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도 김정숙 여사 특검을 받을 테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으라고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가라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건가 반문했습니다. 네, 더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인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안 하고 네. 왜 김정숙 여사 특검 얘기를 하느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여당에서도 이 특검법 마냥 찬성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의원이 특검 법안을 가지고 오면 공동 발의자로 사인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사인할 생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수사하면 된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특검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최상병 특검법 반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아무래도 김정숙 특검법이 당 차원에서 추진될 경우에 민주당이 제기한 다른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특검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특검법이 이제 특검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 현 정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조사하기 쉽지 않지만 김종수 여사 하면 되잖아요. 지금 바로 하면 될 건데 왜 이 특검법을 하는지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같은 날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도 했다면서요. 네, 그 조국혁신당이 해병대 수사당의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시킨 의혹이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당장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혐의자를 죽이라고 야단쳤다. 이렇게 한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로서 해병대 수사단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거쳐서 특검과 탄핵으로 이어가려는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통화 부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최상병 수사와 관련해 통화 기록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에 통화 기록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기록이 당장 다음 달이면 보존 시한이 끝나서 통화 기록 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통신사 통화 기록 보존 기획과는 사실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이 지나면 통신영장을 집행해도 통화 기록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즉, 그 통화 기록 시한인 7월이 지나면 VIP 경로가 있었던 작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한 8월 2일 사건 관계자들과의 통화 기록 1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네. 네. 그 부분 때문에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뽕뿌미님, 박인수님, 캔다이님, 도가도님, 이정희님, 산이님, 진자윤님, 또 잠만보님 글들 감사드립니다. 젤리스님도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최상병 사건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 지금 전화 통화로 또 공방은 과열될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네. 국정 브리핑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이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석유가성 개발은 물리탐사와 탐사시추, 상업개발 이 3단계를 거치는데 지난해 2월 미국 전문기업에게 첫 단계인 물리탐사를 맡긴 뒤 나온 결과를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겁니다. 자, 이게 보물섬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긴급하게 나선 게 아마 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어제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정상들과 30분 간격으로 촘촘하게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건데요. 야권에서는 충분한 매장량이 확인된다면 민생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일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국면 전환용 브리핑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40억 배럴 이게 어느 정도 양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가스는 최대 29년 그리고 예. 석유는 최대 4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우리 바다에서 나온다면 에너지 자립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산자부 장관이 석유가스 현 시점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네, 근데 지금은 가능성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석유나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개당 1천억 원 정도 드는 시추공 작업을 해봐야 하는데요. 네. 매장량과 채굴의 난이도 등이 나와야 수익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정부는 또 올 연말부터 시추 작업을 시작하더라도 상업적인 개발은 오는 2035년쯤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네. 시추 비용은 정부 재정과 또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 수익금, 해외 메이저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정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지 가능성 큰 건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성희 기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가오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인만의 시드머니 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에서 한문도, 차영주, 김광석 3명의 전문가가 하반기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과 해안을 제시합니다. 6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을 토마토 집통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한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힘찹니다. 이렇게 네. 두 분 나오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언제쯤 가십니까?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간다. 제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꿈이 계속 있는 거죠? 뭐 항상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현실에 더 네.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정치 행위들도 저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희도 이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는 이런 신인규 위원장님 같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오길 아. 기대하면서 그런 예.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교 역할. 본인도 뜻을 버리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서 도가도님 오셨다 이렇게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 두 분 오셨다는 그 얘기로 들립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첫 국정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포항 앞바다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또 시추 계획 이거를 직접 본인이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기대 의견도 있지만 지지율이 지금 뭐 곤두박질 치니까 국면 전환하는 거 아니냐 최혜병 특검 막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우리 신은규 변호사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특검을 비롯해서 네. 지금 윤석열 부부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 초과 상황에서 저는 좀 지금 뭔가 좀 정신을 잃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란으로 논란을 덮겠다라는 전략 외에는 네. 어제 대통령이 석유 시추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마치 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신인규가 이번 주에 로또 1등 당첨될 가능성 뭐 이런 거를 저한테 확인시켜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예.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예.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책 브리핑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거의 예. 뭐 이거는 제정신일까라는 의심을 자아내는 수준의 저는 거의 생각이었다고 보고요. 네. 한 두 가지만 지적하자면은 메시지의 단위에 있어서 어제 그 석유 시추 부분은 산자부에서 검토하고 산자부 차원에서 그냥 하면 될 일이지 네. 이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이 메시지의 단위에서 무게감이 주는 그 영향성이 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하필 포항 앞바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그게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추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포항 이러니까 저는 MB 대통령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자원외교 시즌 2처럼 또 누가 해먹으려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어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았을 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항의도 이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뭐 원유 발견되면 좋잖아요. 아, 당연히 그런데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능성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고 네. 저도 한 3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하나는 이제 경제성이 핵심 아닙니까? 네. 76년에 박정희 정권 때 똑같은 곳에서 막 그 발견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1년 만에 경제성 없다고 평가가 났고 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기대했다가 끝났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지금 지질 조사랑 물리 탐사하는 정도로만 그 발표를 해버리니까 너무 섣부르다. 그러니까 결국엔 시추 탐사로 들어가면 여기에 또 한 뭐 1,000억 원대의 돈이 들어가도 성공 확률이 막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네.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저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또 그냥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그 이번에 그 미국의 그 직접 현장에 가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티즌들이. 원래는 기자들이 해야 되는데 네티즌들이 또 저기 또 예, 배 타고 그 갔습니까? 액트지오사였나요? 거기에 네. 가서 예. 보니까 이미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아, 이사했다고 네. 해? 그리고 이게 막 개인 사업자고 직원도 예. 2명에서 1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믿어도 되냐. 무슨 뭐 몇몇 언론에서는 엄청 세계적인 기업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이제 아니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또 여기서 왜 천공이 나오냐. 또 천공요? 또 천공이 지금 5월 16일쯤에 그 본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왜 하필 이런 중요한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마다 꼭 천공 영상을 보면 한 며칠이나 몇 달 전에 영상을 올렸던 거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 경제성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아까 그 미국 그 업체에 대한 비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공에 대한 비판 결국에는 우리가 7광구를 이걸 이러다가 네. 그냥 내주고 야, 우리 이 영일만 이쪽에 집중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밑밥을 던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봅니다. 결국 뭐 이 가능성 부분도 매우 낮고요. 그걸 굳이 이렇게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인데 또 그 뒤에 또 천공은 또 무슨 이렇게 예측을 잘해요. 이거 할지. 5월 16일에 환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천공 논란도 네. 있지만은 거의 지금 대통령으로서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책임감은 이제 뭐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그 석유 시추, 뭐 석유 발견될 가능성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저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뻔뻔하다는 표현은 이제 좀 부족할 것 같고 네. 국민 무시를 넘어서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구나.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예. 그냥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더 네. 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대통령이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보신하는 거 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집행할 수 있는 거 인사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의 현실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원유가 정말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희망이면 전 세계 통일할 수도 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높을 때 얘기하는 거, 가능성이 아니죠. 거의 됐을 때 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이는 게 그 부분을 두 분께서도 지적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일본도 이기고 미국도 이기고 중국 다 이기면 좋죠. 아직 못 이기잖아요. 그 이거 어떻습니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거? 월드컵 우승할 월드컵 가능성. 우승하는 거 다 얘기하면 아직 좋죠. 한 번도 못했거든요. 1등 한다 이제 몇십 년 지나면 그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응책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이제 밝힌 상황인데 여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채널을 좀 복구하자 대화 채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게 더 효용이 있다고 봅니까? 항일 이사님. 당연히 저도 일단 북한이 계속 저렇게 네. 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건 당연하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외교라든지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그냥 힘대로 그냥 찍어 누르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1900년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또 그런 강대강으로 가다가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진짜 전쟁이 갈까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네. 이게 전쟁이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옛날 얘기라 생각했었는데 막 러우 전쟁 터지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렇죠. 많은 청년들도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실제로 러시아에서도 그때 한 30만 명 되는 막 청년들이 막 다른 나라로 가고 그럴 네. 때
야, 이게 진짜로 벌어진 일이구나. 이런 충격을 그때 당시 우리가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뒤는 생각 안 하고 계속 막 때리기만 하고 있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도대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냐? 결국에 이거는 보수 결집과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렇게밖에 전 안 보입니다.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접견 지역이나 그 또 주민들이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무인기가 네. 넘어와도 뭐 발견도 못 하고요. 그리고 풍선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오물을 담고 있었던 풍선이 넘어왔는데도 뭐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뭐 최혜병 특검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정권에는 저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앞으로 저게 오물 외에 어떤 화학전이 가미가 된 그런 전략 전술로 변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또 저 오물 쓰레기가 차에도 이렇게 손상을 입혀가지고 이제 민생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국가가 좀 나설 때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뭐 대북 확성기 이런 식으로 더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어디 국지전까지라도 나오고 나서 수습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삐라를 뿌리는 거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전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통일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 하라고 통일부 있는 거거든요. 전 남북 대화의 물꼬를 좀 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에서 오물 풍선 띄우는 거 밝힌 바에 따르면 대북 전단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대북 전단이나 특히 대북 확성기 재개한다면 100배, 1000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악화 일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경찰들이 막으려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비판할 때 입틀막 할 게 아니라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전 되게 그 요조의 인물로 한 명 계속 얘기하는 게 김태효 씨입니다. 김태호. 지금 국가의 안보 안보를 차장. 담당하고 있다는 그 김태효 씨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전략 비서관으로 있을 때도 이 비슷한 식으로 그냥 네. 북한 붕괴론자고요. 그냥 미국 중도 실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세계관 속에서 지금 하나둘씩 막 정책을 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브레인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브레인으로 와서 심지어 외교 안보는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그 김태호 정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군사 기밀 유출을 해도 그 대법원 유죄를 받았죠. 그래도 2개월 만에 사면시켜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도대체 저런 사람한테 안보를 왜 맡겨놓고 있는지 정말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효용성이 있고 안보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예요. 뭔가 이렇게 대책을 잘 세우지 않는 이상은 그냥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또 우리 생명, 국민의 생명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그 듭니다. 안보를 강조한다라는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믿기가 어려운 게 네.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를 하는 입장 속에서 안보의 이응자를 얘기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고 네. 최근에도 그 논산에서 훈련병이 매우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대통령이 연찬에 가서 술 먹고 어퍼컷 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그 안보에 대한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본인의 밑바닥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전 정권 차원에서 좀 대결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단, 제정신 뭐 세게 좀 말씀하시네요. 아니 지금 뭐 하는 행동을 보면 더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추기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제 표현이 저는 부족하지 않다. 맞아요. 여충분 네. 저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하나만 얘기하면 네네, 최혜병 하겠습니다. 사건 얘기하니까 호칠 대대장 우리가 진짜 잊으면 안 된다고 네네.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때 당시에 막 사진까지 찍어서 그 대원들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 그 우려를 표했던 사람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유가족분들한테도 책임지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표하는 분이 정작 왕따 당하고 있고 예. 지금 정신병 치료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는 아무 문제 없었다. 지시 안 했다.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게 지금 그 군 지휘부들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저 썩어 빠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포칠 대대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찍혀 누름을 당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같이 계속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 포항의 대대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또 녹음 자료들이 녹취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됐었죠. 아마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 법적으로는 7일까지 국회법상으로 7일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된다면 민주당 18개 상임위 뭐 독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힘대로 하려고 그러냐라고 지금 싸우는 상황입니다. 원구성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시죠? 황희두 이사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냥 의미 없는 하나만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민주진영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네. 이게 속이 터졌던 게 뭐 180석 갖고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니 법사위 그냥 애초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혹은 국회의장이라든지 요 둘 중에 하나라도 본인들이 먹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그냥 보이는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얘기를 할 거면 최소한 지난 국회에서 본인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법대로의 그 법대로를 제대로 보여주든가 네. 아니면 뭐 대화와 타협과 협치를 얘기할 거면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고 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당에서 입법한 것도 막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말로는 상권분립 국가라고 하는데 입법부 자체가 아예 그냥 무력화되고 없는 셈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 자꾸 이런 식으로 국힘이 언플하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국힘 일부 지지자들 제외하고는 지금 보수 그 정치인도 있지만 이렇게 앞에 보수 지지자들도 지금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원구성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것이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은 효력이 없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다 합의로 뽑았습니까? 0.7% 차이로 뽑아서 본인 행정권을 지금 독점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지는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행태까지 도 넘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이제 와서 합의 운운하는 거는 좀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회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13대 국회 이후에 정치가 살아있을 때는 관행을 가지고 서로 뭐 국회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좋죠.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정치는 이미 사망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럼 사망 상태에서 여전히 관행을 주장하면은 서로 주장하는 관행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국회를 또 개점 위협 상태로 놀려야 된다는 건데 그럴 거면은 총선 때 뭐더러 투표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정치 관행으로 할 때까지 해보는데 안 되면은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합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경호권까지 발동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 국회법 원칙대로 하면은 결국 상임위원장은 임시의장의 예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다 표결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저는 민주당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체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민주당에서도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는 정부를 견제하는 쪽에서는 저는 뭐 마음껏 힘을 써도 된다라고 보지만은 어떤 제도 변경 내지는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많은 분들의 합의를 이끌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그 힘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국회를 만들 책임은 이제 민주당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행이 맞지만 결국 그 관행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결국 법대로 가야 되는데 법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불리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더 저자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 보면 네. 야당 대표가 누구고 대통령과 그 정부 여당이 어디인가 되게 궁금해질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많이 내려놨잖아요. 네.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발자국이라도 가자. 그래서 소득 대출에 대해서도 내준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도 또 믿을 수 없다. 네. 뭐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도 부정하고 있고요. 심지어 민생회복 지원금도 보편으로 가자고 쭉 밀어왔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 논쟁하면 아까 말씀하신 끝도 없어지니까 네. 그럼 차등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막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네. 욕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럼 뭘 하자는 거지 도대체? 네. 결국 본인들이 얘기했던 걸 본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이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정치는커녕 지금 요리하면서 전 부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에요.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그러니까 계란말이 네. 전 부치듯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고 대통령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정치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지금 우리 황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주당과 소통하고 접점을 찾고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럴 마음은 없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결단을 좀 해달라. 공감합니다. 신은규 변호사님 좀 세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수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여당이 검찰 수사 못 믿냐 생쇼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김정숙 특검법 우리
황희두 이사 좀 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생쇼 맞다고 보고요. 아, 생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먹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김정숙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 네. 명품백을 받았다, 갑자기 땅을 꺾었다, 뭐 네. 이런 내용이었다면 네. 사람들이 듣는 척이라도 했을 텐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처음에도 심지어 그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는 그 초청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초청장 얘기로 시작됐었어요. 시작을 했는데 네. 대통령 기록관에 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갑자기 또 막 다른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기내식 있잖아요. 비용 네, 비용 얘기 얘기하고 뭐 나왔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뭐 해결이 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또 시간 끌고 뭐 이 양쪽 양비론 펼치면서 물타기 하고 이러는 거라고 보고요. 네. 이게 그럼 또 인도에서 우리를 몰아보겠습니까? 또 아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맨날 뭐 미래 좋은 얘기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그 발목을 본인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고 네. 결국 여기서 본질은 김건희 특검이 왜 시작됐는가 이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좀 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기내식 비용이나 이런 거 이 특검이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많이 먹었다 그래서 네. 범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서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한 이유가 2조 심판론.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그냥 문재인 정권 때리기 내지는 과거 때리기 하다가 사실은 망한 거예요. 그게 네. 이제 검찰적 사고 방식이죠. 과거에 대한 수사만 했던 방식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에서 지고 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좀 나아가는 쪽으로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 더 벅스 스탑스 히어 아하.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또 돌아갔거든요. 네. 그럼 이제 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전 주제 설정 매우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김정숙 여사도 성역이 아니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성역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자라고 나오는 그 기백을 갖다가 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좀 했으면 아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이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부라는 것은 수사 개입하라는 게 아니고요. 수사 책임자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져서 우리가 그 정권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다 임명한 경찰청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못 믿고 중립적인 특검으로 가자. 아까 법문에 윤상현 의원 법문에 그렇게 나오던데 네. 그럼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여당 연찬회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뭐 뼈 빠지게 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부터 이게 두 몸으로 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여당에게 불리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불리하다. 이준석 의원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 기내식 비용이라든지 특히 술자리 그 비용 얘기가 많잖아요. 네. 누가 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자라고 하는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 순방비 같은 네. 경우에도 한 600억 정도 썼다고 하는데 그런 거 내역 하나하나 다 까면 네. 본인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준석 의원 지적처럼 예. 결국엔 본인들이 유리한 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로 따지는 것도 애초에 웃긴 거고 계속 말씀드리면 결국 본질은 김건희 특검인 거고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꼭 이렇게 양쪽으로 놓을 수 있는 이걸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정치가 또 속성이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실패한 그런 언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의원이잖아요. 네. 좀 자중했으면 좋겠는 게 아하. 이런 식으로 뭐 순방비용 다 까자라는 게 저는 그 취지에 부동의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지금 물타기 하려는 의도를 뻔히 알고 있는데 굳이 국민의힘한테 판짜리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김정숙 특검이 왜 나왔습니까?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물타기로 나온 거면은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명품백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럴 게 아니라 더 세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라고 외쳐야 될 것이고 그 수사에 더 집중을 해야지. 지금 국민의힘이 물타기 하려고 뻔한 의도를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뭐 그럼 이번 정부의 순방비까지 다 까자 이러면은요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야권에서 지금 정권을 견제하려는 그 흐름보다는 지금 본인 정치 공간을 좀 찾는 거라서 전 이런 식의 접근법은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지 자중할 않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하. 봅니다. 왜냐면 이거 안 될 거 네. 알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 안 할 거니까요. 절대 안 될 거 아니까 본인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명분을 깔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자기 돌아갈 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돼야 된다. 김미솔님, 우리 신변 잘한다. KT 이사님, 신변 핵사에 오늘 뭐 세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아니 그 프로 이름이 아, 사이다니까. 사이다니까 시원하게 해야죠. 시원합니다. 시원하다는 말씀 많이 댓글로 아이, 주고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요즘 또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 두 분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외 인사들의 정치활동 공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지구당 부활
화두를 던졌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정치 신인 진입 장벽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분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네, 위원장님 신인규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는 이 지구당 부활도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것도 좀 의도를 저는 잘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원외위원장들과 손을 잡고 전당대회에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그런 지금 정치개혁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지구당을 부활한다? 그럼 원외위원장들에게도 기득권을 또 주는 건데 그럼 반대로 아예 정치 신인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는 전혀 정치적 참여의 공간을 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정치 개혁입니까? 네. 저는 이런 주장을 할 거면은요. 차라리 모든 출마 예정자들은 선관위의 감독하에 정치 후원금을 걷게 해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치 개혁이지. 자기 전당대회에서 표 좀 얻어보겠다고 원외위원장들을 기득권의 자리로 해준다라는 것은 전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차제에 정치 개혁 잘 던졌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국고보조금을 좀 폐지하고 국민들, 시민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 같은 건 어떤가. 전 이런 것도 기득권 철폐 쪽에서 우리가 주장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뭐 출마 휴직제라든지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게 또 마지막으로 그 선출직 연한을 총량제로 규제하는 것. 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로 축소시켜서 원외위원장들을 기득권의 자리에 올려주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이건 정치의 장벽을 하나 만드는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익이 좀 연관된 것 같다라고 전당대회 짚어주셨어요. 앞두고 예. 그렇게 보이는데 비슷합니까? 저도 이걸 네. 계기로 네.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먼저 말씀 듣고 싶었던 거는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온갖 조롱을 엄청 받은 거 옆에서 봤거든요. 저도 다른 진영이지만 왜 저렇게까지 조롱을 받아야 되나 이런 도전하는 사람이 네. 그 결과가 막 본인들 생각했을 때 그냥 마땅치 않다고 이게 제가 이준석 씨를 비판했던 거랑 다른 맥락입니다. 네. 완전 진심으로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장벽들을 옆에서 보면서도 아 이게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턱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구당을 부활하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축소시킬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만들면 네. 민주당 안에 있든 국힘에 있든 혹은 다른 뭐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든 이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이참에 아예 좀 그런 변화를 세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그 역할을 신인규 변호사 할 것 같다 전 보십니까? 보수 정치인이지만 예. 지금 이렇게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또 네. 다른 지점에는 토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발짝씩 합의를 해가는 게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 진짜 그러니까 리스펙합니다. 저는 한동훈 네. 위원장은 출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뭐 경험 없다고 해서 제가 뭐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전혀 현실을 모르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출신이 바로 비대위원장이 오다 보니까 아마 그 폐해를 갖다가 총선에서도 본인이 느꼈을 텐데 아직도 정치에 대해서 저변을 넓히는 이 정치개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하나만 좀 다뤄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난 얘기입니다. 축하난을 지금 조국혁신당 수령 거부하기도 하고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밖으로 돌려보낸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협치를 걷어찼다, 옹졸한 정치다 비판도 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 난 논란을 보면서는 네. 참 정치 사망 상태를 보여주는 좀 비극적 단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축하해서 보낼 자유가 있고 또 받은 사람은 누구는 물을 주면서 쑥쑥 키우는 사람도 있는 네. 거고 또 누구는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자유롭게 서로 그냥 본인들의 자유에 따라서 이걸 하면 될 일 같은데 이게 또 논란으로 돼가지고 참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민망한 장면 같다. 이걸 가지고 서로 옹졸한 정치다, 어떤 정치다, 서로 그 딱지 붙이면서 비판만 하는 것은 지금 참 정치가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 아니겠는가. 전 좀 씁쓸하게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난이 만약에 그런 게 왔다면 버리는 게 맞아요? 키우는 게 맞아요? 돌려주는 게 맞아요? 저 뭐 자유주의적 아, 내 관점으로 마음이다? 보면,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보고 이제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오면 키울 거고요. 내가 싫은 사람한테 오면 저라면 돌려보낼 것 같은데 네가 왜 주는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호불호 차원도 있지만 네.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14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입법부를 소위 개무시했잖아요. 아 무시요? 그래놓고 난을 보내면 매기는 네. 거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한 거라고 하지만 네.
난 그럼 안 받겠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그런 식으로 거부권을 진짜 필요한 데만 쓰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네.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냥 버렸다면 이거 쇼라고 욕할 수 있지만 네. 이걸 상징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고 뭐 오래 갈 이슈는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뭐 거부권 이슈, 거부권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난 안 받는 거, 난 거부 이렇게 그 정도로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 지금의 이 정치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네. 것을 그분들은 난을 안 받고, 그러니까 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의사 표시를 한 걸로 그냥 보면 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서로 또 옹졸하니 안 하니 또 이렇게 논란을 이어가면서 소위 그 언론에 한 번씩 이름이라도 걸쳐보려는 이런 갈고리 행위가 저는 좀 보기 불편하다. 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얼마나 좀 날도 더운데.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죠. 네. 대통령이 보고 계시죠? 이거잖아요, 솔직히. 좀 보고 너무합니다. 계시죠?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왜냐면 그런 식으로 대통령 뭐 옹졸한 정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사 말씀하셨듯이 한 줄 나면 이참에 친윤 그룹한테 지지도 받고 이렇게 네. 되니까 그럴 시간에 대통령한테 거부권 제대로 써달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아주 강하게 오늘 또 말씀들을 해줘가지고 댓글에서는 시원하다, 사이다, 정말 오늘 뉴스인 사이다, 맞네, 사이다다 이렇게 얘기 주십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 항의도 이사와 의사당 1번 출구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민심을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형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유닝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 코너인데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저희가 한 주간의 여론 동향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조사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내용이고요.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자동 응답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5.9%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국정운영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긍정 평가가 27.8%, 네. 부정 평가가 67.1%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예. 거의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네. 다만 대구 경북에서 부정 평가가 58.3% 대구 경북에서요? 대구 경북에서 우와. 긍정 평가는 33.2%였고 이야. 그 차이가 무려 12% 정도 되는 건데 예. 지난주에는 그 긍정이 48.2, 부정이 47.1%로 팽팽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TK에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TK 조금 그 범위를 넓혀서 보수층까지 보면 예. 지금 보수층에서 긍정 평가는 54.3%고 부정이 43.1%인데 예. 이걸 보면 역시 보수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중도 민심만 요번에 놓고 보면 네. 한 73.5%가 부정. 그러니까 예전에 진보층에 물었을 때 한 요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중도층 민심이 70%대가 됐고 부정이 네. 진보 민심은 80%를 훌쩍 넘고 있다. 이렇게. 자, 지금 저희 조사는 아니지만 지난주 갤럽 조사는 네. 21%
1%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미디어토마토는 뭐 지난주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눈에 띈 부분이 보수층에서 많이 좀 돌아서고 있다, 더 떨어졌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윤영선 선생님.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네. 긍정 평가, 그것을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것이 통상적으로는 보면은 여당 지지층에서는 한 뭐 70% 정도, 또 보수 성향층이라고 하는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또 한 60% 이상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기본적으로 뭐 30% 중반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보수 성향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폭적인 긍정 평가가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이제 30%를 넘지 못하는 이제 이 흐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한국갤럽조사에서는 한 21% 나왔다. 네. 근데 여기서는 왜 이제 27.8% 높게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지적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는 뭐 조사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정도 차이는 나타나게 되는데 네. 한국갤럽조사는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 딱 두 개. 딱 딱 두 개. 예. 예. 그러면 뭐 그게 뭐냐? 그러면 대체로 잘한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잘한다라는 것을 비율을 가지고 뭐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고 또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를 묶어서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네. 두 개 있으면 무슨 차이냐? 그러면은 어떤 국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물어봤을 때 잘한다라고 얘기를 단정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 못한다라고 응답하거나 아니면 뭐 모른 무응답으로 가거나 그렇죠.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중간치가 했어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적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점 척도일 때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안 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게 나오는 현상. 네.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조사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수치는 그 배경이 그렇게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조사들은 이디어토마토 조사뿐만 아니라 많은 조사들이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전화면접 조사든 ARS 조사든 차이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20% 후반대, 네. 뭐 어떤 거는 이제 30%까지 나오는 현상들이 있지만 뭐 근본적인 결과 차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 선택지 구성에 따른 그런 문제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다 마이너스 포인트였죠. 뭐 기억나는 건 계란말이, 김치찌개, 뭐 예. 어퍼컷 세리머니 예. 또 나왔죠. 뭐 똘똘 뭉치자, 다 잊어버리고 예. 술 마시자. 그것도 그 사망한 훈련병 장례가 있던 날 연찬회에서 네. 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뭐랄까 뻔뻔할 수 있나. 네. 예? 마치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생 뭐 갑의 인생만 살아서 어떤 서민들의 정서를 공감을 못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까지 들 정도였기 때문에 네. 27%도 저는 뭐 많이 나왔다. 많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지금 총선 이후에 거의 20%대에서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비슷하고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만 배럴 석유가 있다. 140억. 아, 죄송해요. 140억 배럴 있으면 좋겠다, 진짜. 자,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는데, 요게 앞으로 지지율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어제 국정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예. 나왔어요. 그 첫 국정 브리핑을 이제 한다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 그 모든 언론 매체들이 탑뉴스로 지금 다루고 맞습니다. 호들갑을 지금 떠는 상황인데 마치 보물선이 나왔다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항상 보면은 좋은 거는 자기가 직접 등장을 하고 나쁜 거는 참모들이 나오고 뭐 네. 그런 패턴인데 어쨌든 뭐 좋은 일이죠. 이게 네. 사실이라면 좋은 건데 저희는 이 석유 뭐 산유국 뭐 이거와 관련해서 또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지 않나요? 있었어요. 네. 몇 번 있었고 특히 가장 유명했던 게 1976년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네. 뭐 발견됐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걸로 나서 그때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을 겁니다. 76년이면.
그래서 임신 때죠. 참 공교롭게도 요때 요거를 왜 하필 그동안 이렇게 그 어제 발표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네. 뭐 최혜병 그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2대 국회 개원에서 특검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지지율은 지금 10%까지 떨어질 기세에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뭔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나라의 경사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뭐 모든 걸 다 떠나서 뭐 나오면 좋은 건데 내년 상반기를 되면 뭐 구체적으로 안다고 하는데 아직 시추도 안 한 상황이어서 네. 구멍도 안 뚫어봤어요. 네. 뚫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거. 예. 자, 그렇다면 지지율에 이게 국민들이 첫 번째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사실 별로 크게 믿음은 안 갈 것 같기도 하고요. 가능성이잖아요. 퍼센트. 그러면 이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일단 제약되어 있는 네. 보수 성향층이라든가 여당 지지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네. 이것이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좋은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이거는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건 뭐 잘한다고 기대감을 할수 주는 있겠네요. 것도 사실은 예. 이제 잘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근거를 제공해주는 네.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서는 일정 부분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왜냐하면 또 미디어에서도 많이 이제 보도가 나가고 네.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군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그런 보수 성향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 뭐 이제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대개 이제 어떤 이런 경우에 보면은 대개 이제 악재가 커져서 이제 낮은 국면 위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정무적인 이제 판단들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네. 모든 선거 캠프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실 같은 데서도 이 상황을 지금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가장 먼저 하게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국갤럽 조사가 20% 초반대로 났다. 여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단기간에 이것을 반전시킬 카드를 한번 찾아보자. 그것이 예전에는 이제 의대 정원 확대 이슈였던 것이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거 지금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작업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꺼냈다고 하면 우리가 뭐 가능성이 이제 20%라고 하지만 확률이 사실은 그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지금 전반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다소간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것을 갖고 이 국면을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하에서 이것을 좀 얘기한 측면들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온전하다고 하면 그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데미지가 더 클 수 있으니까 잘못되면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합리적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지금 국면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할 만한, 기대할 만한, 평가할 만한 사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뭐 정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좀 급하고 또 일각에서 또 이건 전 정말 듣기 싫은데 천공 얘기도 나옵니다. 5월 16일에 벌써 이걸 방송을 했다고 뭐 연결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그런 측면까지 있는 것 같아요. 공교롭습니다. 상당히 공교롭고 뭐 지지율 반짝 반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수층에서 반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짝 반등 가능하지만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지난번에 엑스포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믿고 그래? 잘하나? 하고 한번 잘한다고 해줄까? 그게 과연 그런 마음이 나올지는 좀 봐야죠. 전반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냐 거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신뢰의 제약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신뢰 자체를 사실 개선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니까 반응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러면 뭐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이것에 이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이제 그런 이슈로 작동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 또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 있는데 지방선거 할 때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여야 됩니다. 5년 단임제, 지금 현행 헌법은 그런데 4년 중임으로 개헌하는 거 이거 의견을 저희가 토마토에서 물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찬성한다 55.5%, 아하. 반대한다 33.2%, 잘 모르겠다 11.3%, 와. 553311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슷한 뭐 패턴 같기도 한데 531. 네. 예상보다 저는 찬성 여론이 높은 걸로 네.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현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게 문항에. 있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부터 60대까지 뭐 폭은 차이가 있지만 찬성이 우세합니다. 네. 70세 이상만 빼고 전 지역에서 찬성이 우세해요. 네. 이번에 아까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대구 경북도 찬성이 51%. 아, 이것도 참 어렵네요. 반대가 36.1%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74.7%, 네. 조국혁신당은 무려 너무 90.9%고요. 높습니다. 예. 개혁신당 75%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예. 국힘 지지층에서만 71.2%가 반대한다. 그래서 야권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결과입니다. 말씀처럼 조국 혁신당에서 연일 개헌론을 띄우고 있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 22대 국회 이제 8석입니다. 8석의 정치가 될 거. 왜냐하면 108에서 100이 이제 3분의 1이고 3분의 야당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8석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22대 국회에서 뭐 개헌이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윤희욱 센터장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 조사에서도 네. 있었고 많은 조사들이 또 이번 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에 방점을 예. 넣어서 이제 응답을 했을지 예.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구분해서 조사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네. 하는데요.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의 이제 개헌 헌법으로는 네.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 우리 변호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옷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유명한 이제 헌법학자가 비유를 한 것이거든요. 옷은 이제 갈아입어야 된다. 성인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 옷이니까 너무 끼어 있는 상황이고. 87년도 옷입니다. 예. 1987년도. 새롭게 옷을 만들어야 된다는 표현을 네. 이제 뭐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네.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간다는 공감대는 이제 확실하게 형성된다고 것이라고 보여요. 시기에 네. 따라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민적 전반적 공감대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개헌을 이제 이 상황에서 야권이 이제 야당이 주도해서 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정치적 이슈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이 막힐 가능성은 저는 이제 있다고 보여요. 쉽진 않다. 지금 예. 이제 8석 정도만 호응을 한다고 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그 8명이 호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여당에 있는 의원들도 이것에 반응하는 개헌안의 이슈로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가령 이제 이것이 4년 중임제다라고 하는 것 넘어서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뭐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는 이제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한다든가, 책임 총리제의 요소를 더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그 여당의 의원들도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호응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여권 내에서도 이제 이것을 좀 찬성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무르익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다른 이제 특검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을 압박용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막히게 돼 버리니까 예. 그 부분이 어쨌든 정말 원한다면 네.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 전략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네. 오히려 이런 뭐 이것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뭐 탄핵 얘기 계속 나오고 특검 얘기 나오고 또 인기 없는 그런 지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이런 국면이 지속되면 대통령이 오히려 먼저 개헌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네. 이제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개헌 이슈로 오히려 자기가 전국을 주도해 보겠다. 아하. 국회에 끌려 다닐 바에는 자기가 주도해 보겠다. 혹은 이렇게 개헌을 제안을 하고 국회 여야가 또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자기는 이슈에서 쏙 빠지고 뭐 이런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그런 나오고 있죠. 가능성도 있을 워낙에 것이다. 갈라치기 네. 또 잘하는 정권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보면은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네. 대로 대통령이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떤 것을 새롭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영일만 앞바다에 뭐 이제 이게 매장돼 있다 이런 사안이 아니라 석유가스, 예. 실제 이제 개헌과 관련한 이슈를 본인이 직접 던짐으로써 네. 의회에서 논의가 활성화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본인이 그것을 굉장히 호응해주고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그나마 어쨌든 의회와 뭔가 협상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서 국정을 일정 부분은 끌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거의 몇 개 안 되는 방법 중에 그것이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고 그러면서 고민은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당장 그것을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한번 해보고 상당히 이제 22대 국회 초반에 아무것도 사실 되는 것이 없다. 야당이 밀려서 그런 것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해봤는데요. 어떤 정당으로 돼야 된다, 나아가야 한다, 응답이 나왔습니까? 네. 대중이 중시되는 정당 아. 64.9%, 예. 당원 중심의 정당 22.7%, 예. 잘 모르겠다 12.5%. 이게 네, 지역이나 뭐 지지 정당별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전 연령층 전 네. 지역에서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대중 중시 정당을 꼽은 응답자가 더 우세했어요. 예. 당원 주인의 중심 정당보다. 대중 중심. 특히 호남에서도 70.3%가 대중을 중시하는 정당을 네. 꼽았고 TK와 부울경에서도 각각 68.1, 69.5%가 대중 중시 정당을 꼽았고요.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7.9%가 대중 중심의 정당을 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예. 분위기가 지금 더민주혁신회인가요? 네. 민주당 지금 네. 보면 대민주주의를 좀 태행으로 규정하면서 당원한테 좀 뭔가 좀 할 수 있는 전당원 투표 이런 거 좀 다른 좀 예. 분위기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당원분들, 특히 권리 당원분들은 이제 지난 대선 이전부터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겪어온 일들을 좀 생각을 하면 그 내용들이 이상한 내용들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지난 대선에서의 분열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시 그 이낙연 후보의 어떤 분열로 인해서 0.7%포인트 차로 아쉽게 정권을 내줬다. 이런 회한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지난번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원 의장에서 또 낙마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또 진다는 불안감과 분노가 예. 여기에 녹아든 게 아닌가. 아하. 예. 다만 이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 당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비당원들의 민심도 어떤 수용해 갈 수 있는 어떤 그 정당의 길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 너무 한쪽으로 또 치우치면 안 된다. 뭐 저는 그렇게 그렇게. 결론 그러니까 났다고. 박찬대 의원이 아주 묘하게 얘기를 해요. 예, 예.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 뭐 이렇게 다 합친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표현했던데 네.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윤 센터장님.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원한테 물어본 조사가 아니라 대중에게 물어본 조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당 운영이 어쨌든 당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 이것을 아마 뭐 이제 반대하는 흐름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그렇죠. 보는데 네. 근데 궁극적으로 당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어떤 의사를 정책을 관철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지지층의 의견들이 아무리 이제 많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대중의 의견과 또는 선거에서 승리할 만큼의 그 비율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흘러가게 된다면 네. 결국 최종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화를 시키는 그것이 사실은 계속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조화를 어떤 국면으로 시키느냐 그것은 국면에 따라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뭔가 개혁적인 조치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을 때 당원들의 의사가 관철되어서 거기 가야 된다 그러면 그 흐름은 그때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만약에 어떤 정당이 대중 자체의 지지를 매우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모든 선거에서 나와서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대중의 의견들을 반영을 그때는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반영하는 비율을 대폭 줄이고 당원만 반영하게 되면 선거에서 패배하게 돼버리는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정당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국면에서 당원과 대중 의견들, 일반인들의 의견들을 어느 범위로 유연하게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날짜가 잡혔는데 차기 당대표를 어떤 식으로 선출해야 될지, 어떤 룰을 적용해야 될지 이것도 물어봤는데요. 결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해야 된다가 네. 17.5%고 당원 70%, 국민 여론 30%, 7대 3. 25.3, 네. 50대 50이 46.0%로 가장 높네요. 예. 잘 모르겠다 11.3. 5대5. 뭐 5대5. 예전에 이 당원 당규가 이랬었죠. 5대5인데 지난 그 전당대회 하면서 100%로 바꾼 100% 건데 바꿨죠.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연령, 모든 네. 지역에서 50대 50이 다 우세했습니다. 50대 50으로 해야 된다가 좀 높았는데 네. 국힘 지지층에서만 보면 당원이 70, 국민이 30 아하. 이렇게 가장 높았고요. 50대 50과 당원 100%는 27%대로 비슷했습니다. 네. 선생님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 이것도 앞에 조사랑 사실은 예. 같은 조사인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당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제 본인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정당히 해주면 좋겠는가. 네네네. 그래서 일정 정도 어쨌든 조사에 참여할 정도 있으면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의 의견들을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당과 관련해서 야당과 관련해서 동일하게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민 의견들 100%다 그것도 제법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그건 선택지에 이제 없긴 하는데요. 어쨌든 50%까지 일반 국민들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기류들이 있는 것이니까 네. 뭐 이것이 저는 이런 흐름들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를 100%라고 한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리들은 가능해요. 정당이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럼 당원들 의견 중요하니까 하긴 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 당원의 의사결정 굉장히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당원 일반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는 좀 약간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 위험성들이 항상 있는 것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또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 기류하고 사실은 이렇게 분리되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럴 때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 이런 흐름들을 사실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 룰을 가지고 논쟁이 강하다는 게 대중과 일반인들 국민들의 어떤 그 온도계의 변화 네. 이것들을 체감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약간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이제 경험이 된 것이잖아요. 선거 결과로 나온 것인데 그러면 이제 개선이 필요한 것인데 논쟁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약간 의아한 상황이다. 예.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물어봤고요. 이번 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본부장님? 민주당이 34.7, 국민의힘 28.6, 조국혁신당 14.6, 아하. 개혁신당 5.5, 새로운미래 1.7, 진보당 1.2%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짚어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지난주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은 최근에 이렇게 보면 34에서 36%대 사이로 오가고 있고, 사이네요. 예. 네, 국힘 같은 경우는 20% 후반, 네. 30% 초반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TK 지역에서 또 대구 경북 지역. 예. 이번 주 TK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래요. 네. 제가 TK TK 반란. 민주당하고 되겠어요. 국민의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가 아, 됐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29.1, 네. 국민의힘이 31.7, 어허. 2.6%포인트 차밖에 안 됩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 차이가 29.4%포인트였는데 네. 너무 이 TK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게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이제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과거에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불과 한 7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보수 정당이 높게 나옵니다. 네. 예. 실제로
왜냐하면 정치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표집이 돼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만큼 보수층의 결집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것이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에서 민주당이 항상 높게 나오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민주당의 지지층들의 결집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 네. 한편으로는 또 보수층의 결집도가 상당히 느슨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아까 이제 당원들의 적극성, 의견들 강화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고 그런 흐름들하고도 같이 이제 연동되는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 사심은 조금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병 특검 뭐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주요 댓글 몇 개만 좀 우리 본부장님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WAR 님께서 네. 별 2개짜리 사단장 하나 지키겠다고 이 사단을 만들었다는 사단. 게 이해가 안 라임이네요. 갑니다. 사단에 이유가 대체 뭐냐? 아이고야. 자, 우리 네. 윤 선생님. 네, 조한날 리님께서 윤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봅니다. 네. 자기 편이면 옳고 그루구를 떠나 몸바쳐서 싸워주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요. 네. 또 네. 뭐 이제 기자들 이렇게 음식 차려준 거 계란말이 이런 것을 이제 비판하면서 왜 이제 그런 것을 하느냐, 이 중요한 걸 안 하고라고 네. 하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소개를 하기 조금 그래서 이 정도로 쇼미더 사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쇼미더 민심 코너 이승영 본부장,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이제 마쳐야 되는데 끝내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5일 공개 방송을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첫 공개 방송입니다. 재미있는 코너 또 많이 저희가 사은품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지금 화면에 이제 QR 코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댓글 상단에 링크에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QR이 좀 안 된다면 상단에 채팅창 상단에 링크에서 신청을 꼭 해주십시오.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으셔야지만이 관람이 또 공개 방송 가능하니까요.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되고요. 오늘 뉴스 인사 프라임 서초의 봄입니다. 더 재밌고 은밀한 얘기 지금부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코너가 서초의 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코너죠.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사 토크. 오늘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병 특검 얘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근 MBC에 윤석열 대통령 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 혐의 있음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게 이걸 문제 삼아서 야단을 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개입하지 않았는데 논란이 커지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과 보고를 받았고 이때 뭔가 지시를 한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법은 어기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자, 우리 대 기자님부터 좀 들어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말씀. MBC 보도입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는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경로설 관련해서 네. 사실은 거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렇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로설 관련해서 김계환 사령관의 녹취록까지 나오고 네. 녹음 파일까지 나오고 또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이 조금씩 이제 입장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네. 경로설이 처음 나온 게 7월 31일 경로했다는 게 알려진 게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근데 이게 그때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이게 예. 크게 화를 냈다, 경로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박정훈 대령의 말을 김계환 사령관은 자신이 한 게 아니고 박 대령이 항명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다. 혼자 생각해서 예, 한 이렇게 것이다. 주장을 예.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경로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서 조금씩 해명을 하는데 말이 자꾸 엇갈리기 시작을 해요. 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뭐 경로하는 게 무슨 문제냐? 네. 또 보고받고 그 정도 지시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예. 어제 또 성일종 의원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 지시 또 해도 됩니까? 예.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의 지시를 한 거잖아요. 아. 아니 그리고 순직한 이후 아무 말도 없이 한 10개월 동안 가만히 있던 대통령실이 왜 지금에 와서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네. 거는 계속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제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말들이 꼬이고 말들이 있어요. 꼬이고 있다. 그리고 그럼 수사 중인 사안인데 수사 대상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내보내고 그게 가능한 건가? 네. 수사해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좀 말이 꼬이고 있다. 이게 좀 핵심으로 저는 봅니다. 꼬인다. 뭐 하나씩 드러나니까 이거 대응은 해야 되겠는데 대응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이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법조인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조인 눈으로 봐주십시오. 법조인은 일관성이 없으면 앞에 한 말 뒤에 한 말 모두 안 믿습니다. 그렇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와서 어떤 사람이 기존엔 이렇게 진술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하면 뒤에 한 말을 믿어줄까요? 네. 앞에 한 말을 믿어줄까요? 둘 다 잘 안 믿어져요. 둘 다 안 믿습니다. 네. 믿어주는 경우는 정말로 그 변경의 동기가 납득할 수 있을 네. 때 제가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해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이 자리에서 다 털어놓고 가겠다. 그리고 진술한 다음에 속이 후련합니다. 뭐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정도 돼야 정말 동기가 납득이 될 때 믿어줍니다. 네. 근데 말을 바꾼다 그러면 앞에 말도 뒤에 말도 안 믿어줍니다. 우리 법조인들은.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그 사실관계가 점점 밝혀질 때마다 입장 정리를 새로이 한다는 건 앞으로 다른 사실관계가 나오면 또 말을 바꿀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다 안 믿고 걸르고 보는 게 낫지 어떤 말이라고 경청을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비극인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에서 하는 해명이 말의 의미가 없다는 거, 말이 전혀 무게를 못 가진다는 건 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안타깝고 법조인 시작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경로설 나오니까 경로 좀 하면 어떠냐, 또 전화 나오니까 전화 좀 하면 어떠냐, 지시 나오니까 지시 좀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간에 지금 문제는 이제 범죄입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건 직권남용죄 될 수 있다. 직권을 남용해서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거. 또 만약에 구체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경로가 있은 이후에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게 사실 특검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렇죠. 겁니다. 흐름이 초기에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해명하고 나왔으면은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쉽게 잡힐 문제다. 맞습니다. 그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법조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 가수 김호중 씨나 지금의 최상병 이 사건이 두 개가 다 닮은 꼴이다. 처음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부인하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꼬이고 꼬여서 이제는 해명하는 것조차도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직권남용의 월권은 왜 직권남용이 안 되죠?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없다. 이 논리를 계속 들이밀잖아요. 그게 이번에 뭐 사법농단 사건에서 판사들 무죄 나온 나도 결정적 이유긴 한데요. 예. 네. 월권한 것도 사실 남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해서 누구를 빼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명백한 잘못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하셨어요, 우리 대 기자님께서. 월권은 왜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뭐 직권이 너무 많죠. 국정 전반에 직권이 전부 있으니까. 분야에 네. 포괄적인 권한을 네. 갖고 있으니까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직권남용죄는 박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공권력의 행사, 직권의 행사라는 외관은 가졌는데 내부로 내심으로는 실질은 사적인 동기, 네. 뭐 사리사욕을 추궁한다던가 무슨 사적인 인연으로 그걸 내심은 그러한데 포장을 해서 뭐 어떤 지시를 내린다, 네. 하급자에게 지시를 내린다, 그게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뭐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해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시할 수는 있는데, 근데 더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단지 형사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 형사 사건하고 내부 징계는 다른 문제죠. 내부 뭐 조직 내에서 징계는 공직 기강이나 네. 예, 조직 관리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보직 해임에 이미 보직 해임이 내려갔던 사람을 다시 복귀시키고 보직 해임을 취소시키고 네. 복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임단장을 향한 인사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네. 그런 동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사 사건만 막은 게 아니에요. 징계 사건도 막은 정지시키고 거죠, 보직 네. 해임도 됐다는 건 저는 뭐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간 보직 해임 직위 해제된 사람이 그 다음 날 바로 취소된 예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문하긴 네. 합니다만. 그래서 이건 단지 수사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다 같이 봐야 된다. 예, 징계 절차, 보직 해임이 왜 취소됐느냐까지 다 바라보면 결국 이 사람의 인사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그리고 그건 어디에서 청탁이 왔느냐 그건 나중에 하면은 그게 그렇죠. 정황이 더 밝혀지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더 확실해질 사안이에요.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 확실한 거는 뭐 경로를 했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좀 생겼는데 다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날 개인 휴대전화로 대통령이 그 우즈베키스탄 그 해외에 가 있는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하고 세 차례 전화한 내용 확보가 됐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전 장관 통화가 이게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첩을 했던 거를 회수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고 또 그 사건 자체가 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날이고 또 박정훈 단장이 보직 해임된 날이에요. 하필이면 전화가 있었고 그때 다 모든 게 있었으니까 정확히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건데요.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통화에서는 최상병 사건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 최상병 거나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요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잠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야, 요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주목을 받습니다. 결국 저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저 답변도 사실은 기자의 질문에 동문서답한 네, 겁니다. 딴 얘기를 한 왜 거죠. 경로했냐라고 하니까 질책을 하긴 했는데 네. 왜 저런 사고가 나게끔 이미 사망한 사건 네. 사람을 수색을 하는데 무리하게 했냐 그걸 질책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 질책이 상식적으로 언제 하는 게 맞습니까? 사고 직후에 바로 보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했었어야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8월 2일 통화한 때 그때 경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게 저때 한 게 맞나요 그러면은? 저때 왜 경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이상하죠? 때는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이상하죠. 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이 돼 있을 시기에 경로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경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말은 저게 사실은 동문서답을 해서 기자들도 참
그 추가 질문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두 번, 세 번의 질문을 더 해봐야 되는데 했어야 돼. 그날 맞느냐, 예. 경로했냐는 질문 더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사고 직후에 저런 질책했다면은 악의가 맞습니다. 네. 설명이 맞는데 저거는 이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할 때 네. 그때 해서 회수하게 하고 임성사단장 빼게 만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남용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때는 이종섭 장관은 해외 순방 중이었고 네. 대통령은 여름 휴가로 저도에 있을 때 그것도 개인 휴대전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좀 우리가 누가 봐도 악의가 안 맞고 해명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그러면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하는 말들이 조금씩 보면은 스스로 자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요. 아, 자백이다 이게. 아니 그런 얘기들이 내가 질책한 건 맞는데 저때 그럼 8월 2일 날 질책했다는 게 그럼 대통령이 한 보름이나 지나서 왜 갑자기 질책을 해? 네. 안 맞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관이 군사 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 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친 게 아니겠냐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실이 그건 그 대통령 고위 관계자 그 사람의 개인 의견이다. 이것도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뭔가 이게 악의가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맞다. 그럼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악의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안 믿어요.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믿어요. 자, 결국 관건이 대통령 이제 지시가 있었냐, 구체적 발언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맥락은 또 뭔지 이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실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또 문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특검으로 또 전환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이현주 변호사님도 짚어주십시오.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예. 사실 제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종섭 간의 네. 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네. 비화폰이라고 하는 업무용 네. 폰이 아니라 검사 시절에 쓰던 쓰던 누구나 폰이죠. 다 알고 네. 있는 그 전화번호로 도청의 위험이 있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 파악된 것은 공수처에 의해서 파악된 것은 작년 연말이라고 네. 하죠.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공수처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다. 그건 사실 국민들이 다 의문을 왜 작년 말에 그걸 했는데 네. 그럼 그때 이종섭을 압수수색하고 뭐 대통령실 압수수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보면 더 이상 공수처의 수사는 좀 더 진척되고 기대하기 힘든 거 아닌가 생각되고 사실은 기소권도 없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공수처 내부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기막히더라고요. 그때 왜 수사가 진행이 안 됐냐면은 김진욱 처장, 영훈국 차장 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는.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검찰청 검사 출신의 부장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 이 사건 열심히 수사했다가 나가서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뭐 그냥 얌전히 있다가 하면 내가 잘해주겠다. 라고 어떤 김모 부장검사가 부장검사가요? 호랑이 노릇을 했다고 해요. 자기 처장, 차장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고요? 협박을 하면서 협박 행위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이건 공수처에서 수사 외압도 같이 그렇죠. 최혜병 특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네. 지금은 대기자님. 윤 대통령이 지난해 이제 7월 말 8월 초 그때 지시한 게 뭔지 경로한 이유가 네. 뭔지 그리고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장관이 통화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직 대통령을 조사한 적은 없죠. 2004년 대선 자금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검찰이 조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못했고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에 조사하려면은 불러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방문 내지는 서면 조사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대통령이 사실은 그때 뭐라고 했다 그러더라도 이게 내란이나 외환죄는 아니잖아요. 형사 불초추 특권이 있죠, 대통령한테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실은 이걸 마무리해 내기는 어렵다. 저도 이현주 변호사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러면은 특검 법안이 지금 새롭게 발의가 됐잖아요. 이게 혹시 나중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네.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공수처의 수사 지금 인력이나 여력 구조로 보자면은
이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 국방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그까지 조사해 내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양이 많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7월까지 통화기록 확보하지 못하면은 통화기록 삭제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런 문제들까지 보자면은 이게 어쨌건 지금 특검을 빨리 가서 할 수 있든지, 그럼 공수처가 그 전에 오늘 뭐 어제 저 새로운 이제 저희 처장이 통화기록 최대한 빨리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확보해 낼지 안 낼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네, 말씀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 제가 그간 법정에서 본 검사들의 모습, 저는 검사들 정말 오대수구나.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사는. 오대수요? 예, 근데 뭐 오대수 정도가 아니라 그대수, 그 자리에서 대충 수습만 하고 보는.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법정에서 제가 검사들이 당황하면, 뭔가 반박을 당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변호사들은 뻘소리, 좀 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판사님한테 면박을 당하거든요. 근데 검사는, 검사 찰 조직은 두려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부장판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변호사 의견서가 의견 그럴 만하게 들리니 대법원 판례도 그러하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면박을 당하고 훈육을 당하는 변호사들은 항상 자기 말에 스크리닝을 하게 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검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대로 보여줬다. 네, 그걸 그대로 검사들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혜병 사건을 계속 다루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이 사건 핵심은 이종석 국방장관이 왜 결재를 하고 그걸 번복하는, 하루 만에 번복하느냐. 그 부분이죠. 고육의 미궁이고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미 한글로 다른 거의 보도가 됐어요. 사실. 보도도 돼 있고 녹취가 다 돼 있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대통령과 국방장관 잦은 통화 이유 왜 그런 거냐. 누가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뒷배냐. 이런 것들이 꼭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지난번에 있었던 일인데 뭐 보도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검사의 탄핵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0일 날 검사로서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환 부산지검 차장검사인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청구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이현주 변호사님, 안 검사 이 사람 누구고 이 사건 쟁점이 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흔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국정원이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거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조작한 건 아니고 조작에 가담했다는 건 아니고 국정원이 이렇게 조작한 문서를 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해서 냈다. 체크 못했다. 과실이죠.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고 그래서 유호성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대법원까지 나니까 체면을 구긴 검찰이 반격을 합니다. 체면을 구긴 검찰이 찾아낸 것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를 기소유예를 해둔 게 있었죠. 봐준 게 있었는데 기소유예. 아주 경미한 사안이라서 그러면 이제 가벌성이 없고 뭐 사안이 경미하고 뭐 전가 없고 이러면서 굳이 기소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기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공들임 국가보안법 위반자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나니까 이거라도 던져야겠다라는 게 우리들 생각이죠.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에서는 이게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공소권 가깝다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했죠. 기소유예한 사건을 공소 제기해서 뭐 재기소한 사람이 안동환 검사하고 이두봉 검사장이죠. 그래서 안 검사가 보복 기소 아니냐라는 걸로 탄핵 소추가 됐고 헌법재판소 심판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거는 검사는 국회밖에 없어요. 국회 지금 통과해서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기각이 됐습니다. 대 기자님, 헌법재판관들 좀 사안 판단, 판결, 결정 좀 짚어주시죠. 탄핵이 인용되려면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요.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인용에는 4명이 찬성했고 네. 5명이 기각 의견을 냈어요. 아하. 그런데 5명 중에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은혜 재판관도 공소권 남용은 인정을 했어요. 대부분 판결이 있으니까 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소권 남용 사실이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면까지는 할 필요 없다. 권한 남용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헌법학자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아니 공소권 남용이 맞는데 권한 남용이 중대하지 않다. 이게 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네. 물었더니 이제 한 헌법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소권 남용이라는 말은 법을 위반해서 주어진 권한을 초과해서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이게 중대하지 않다면은 네. 대부분은 왜 그걸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했겠냐. 그 점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용 의견을 밝힌 4명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피청구인은 그러니까 안동환 검사가 유호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인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의 결정적인 권한이 수사권과 공소권인데 그 공소권을 남용했다 이거예요. 네. 그로 인해서 검사의 권한 행사 중 그 행사 및 형사사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 한 번 심각하게 훼손됐다. 중대한 권한 남용을 인정한 거죠. 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어요. 전에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버스 운전기사가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됐어요. 그렇죠. 그 해고 확정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본인의 본질적인 업무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럼 검사는 공소권, 판사는 판결권을 위반하면은 중대한 위반 아닙니까? 중대한 위반이요. 이걸 봐주면은 그러면 앞으로 검사들이 이렇게 중대한 공소권 남용해도 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결정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이태원 참사 때 지금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네. 잘못이 있긴 한데 중대성이 아니다라고 해서 또 전원일치 기각을 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재판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성에서부터 정치재판임을 헌법재판관들도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의 핵심 권한을 남용한 거면 이거는 이보다 더 중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봐줍니까? 검사가 기소로서 말하는 거,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하니까 본인의 완전한 핵심 권한인데 이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봐주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 시절에 그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고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그랬잖아요. 얘기했었죠. 예.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탄핵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네. 그 재판관님들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유감이다. 예. 위법성이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위법성 있는데 중대하지 않다. 중대하지 않기 아니요. 때문에. 김영두 재판관. 아예 위법성 없다고 정영식 판사도 재판관. 있어요. 재판관도 있어요. 예, 정영식 재판관.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김형두 그렇죠? 재판관. 뭐 이런 분들이 대단히 유감인데 왜냐면 저희가 생각해 보면 기소유예가 됐다는 건 거의 불기소 봐준 거잖아요. 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라고 여기는데 내가 다른 사건 무죄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검찰이 저를 들어오라고 하면서 다시 법정에 세운다. 예. 그러면은 처음에 기소유예라는 건 처벌의 필요성이 경미하다, 현저히 낮다는 건데 그걸 뒤집을 만한 뭔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발견할 수 없거든요. 내가 무죄 받았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이거 보복 기소인데 사실 이 검찰이 이렇게 공소권을 남용하는 게 첫 번째 사례는 아니고 우리가 의심만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네. 뭐 택시기사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서 그게 특가법 위반인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니까 갑자기 기소가 돼서 네. 집행유예를 받으시죠. 그리고 이성윤 지금은 국회의원이시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지검장. 예, 그 김학의 출금 사건이 문제가 돼서 다 무죄 받아요. 근데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니까 형사 사건을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해서 수사 기소 행위에 대해서 날개를 달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이다. 결국은 그러면 뭐 이런 말씀도 근데 사실 네. 핵심은 이거 아니겠어요? 저게 안동환 검사가 개인적으로 보복 기소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당시에 검찰이 무죄를 받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니 네. 국민의 신뢰를 좀 그렇죠.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차원에서 시킨 형사부 검사였잖아요, 안동환 검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차장 검사도 하고 그 위에 부장도 승진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개인에 대한 탄핵도 중요하긴 한데 당시에 검찰 수뇌부나 지휘 라인이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에 대한 게 사실 더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거죠. 그런 것까지 좀 다 봐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재판관들 그 임명이라든지 지명 이 성향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이종석 헌재 소장을 임명할 때 네. 대통령의 대학 동기고 44년 친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다른 사건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정섭 검사 사건이나 네. 또 저 고발 사주 사건, 네. 손준성 검사 사건 손준성 같은 경우에도 검사, 예. 이게 중대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 기각이죠. 뭐. 이제 뭐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1심 유죄를 받았으니까 항소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법조 카르텔이 너무 뭉쳐 있는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너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죠. 의구심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손준성이나 이정섭 검사 사건 결과 이것도 탄핵 지금 가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서초의 봄. 자, 오늘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이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인에게 공개가 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